여러분,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왕세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세손이 궁녀 한 명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죠. 더 놀라운 것은 그 궁녀가 왕세손의 청을 2번이나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에 왕족의 청을 거부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15년을 기다린 끝에 맺어진 두 사람.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정조와 의빈성 씨,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과 비극적인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창덕궁 후원,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를 모시는 어린 궁녀 한 명이 있었죠. 이름은 덕임, 나이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보통 궁녀와는 달랐던 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사서삼경까지 공부한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왔지만 해경궁의 각별한 총애를 받으며 성장했던 거죠. 그날도 덕임은 해경궁의 처소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왕세손 이산, 훗날의 정조가 할머니인 해경궁을 뵙기 위해 들어오셨죠. 세손은 평소와 다름없이 할머니께 문안을 드렸는데 그 순간 곁에서 차를 따르던 궁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5살 소녀의 맑고 똑똑해 보이는 눈동자, 단정한 몸가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절제된 기품이 세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며칠 후, 세손은 해경궁을 통해 덕임에게 승은을 내리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왕족의 총애를 받는다는 건 궁녀에게는 꿈같은 일이었죠. 신분 상승은 물론이고 가문의 영광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덕임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소녀는 세손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세손 마마, 소녀는 감히 마마의 은총을 받을 수 없사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세손이 당황하여 물었죠. 무슨 까닭이냐? 덕임이 고개를 들어 세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손빈 마마께서 아직 원자를 낳지 못하셨사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한 궁녀인 소녀가 어찌 감히 승은을 입을 수 있겠사옵니까? 마마께서 억지로 명을 내리신다면 소녀는 차라리 이 목숨을 끊겠나이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족의 청을 거절한다는 건 영모에 준하는 행위였으니까요. 더구나 세손은 미래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물러서지 않았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세손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벌을 내릴 법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이 그러하다면 어찌하겠느냐. 물러가거라. 그리고는 호련히 자리를 떠나셨죠. 하지만 그 뒷모습에는 실망과 동시에 묘한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원칙을 지키려는 어린 궁녀의 절개와 주관. 그것이 세손의 마음 깊숙이 각인되었던 겁니다. 해경궁은 이 일을 알고 덕임을 불렀습니다. 내가 세손의 청을 거절했다지. 어찌 그리 무모한 짓을 하였느냐? 덕임은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설명했죠. 마마, 세손빈께서 아직 후사를 보지 못하신 상황에서 천한 궁녀가 먼저 승은을 입는다는 건 궁궐의 법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세손마마의 명예에도 해가 될 수 있사옵니다. 소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나이다. 해경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어린 궁녀의 올곧은 성품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죠. 내 마음은 가상하나 앞으로 조심하여라. 세손은 훗날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시다. 덕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손과 덕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선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만들었을 뿐 세손의 마음속 그녀의 자리를 지우지는 못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1776년 세손 이사는 25의 나이로 조선의 22대 왕 정조로 즉위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야 했죠.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조정을 뒤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정조는 왕이 되자마자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했죠. 밤낮 없이 국정에 매진하며 성군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조의 마음 한편에는 늘 그 소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궁이 된 덕임 말이죠. 덕임은 여전히 해경궁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15살 소녀는 어느새 30살의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죠. 궁궐 안에서 그녀의 평판은 매우 좋았습니다. 총명하고 일처리가 정확했으며 무엇보다 다른 궁녀들에게 친절했던 겁니다. 해경궁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상궁으로 성장해 있었죠. 정조는 종종 해경궁을 찾아뵈었습니다. 효심이 깊었던 정조는 어머니께 자주 문안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덕임에게로 향했죠. 하지만 덕임은 철저하게 궁녀로서의 선을 지켰습니다. 왕이 지나가시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왕의 시선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정조는 이런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으니까요. 15년 전 그날의 거절이 아직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정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녀의 마음이 스스로 열리기를 기다렸던 걸까요? 궁궐 안에서는 이 미묘한 긴장감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경궁도 아셨고 몇몇 가까운 내관들도 눈치채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을 건드리는 건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정조는 즉위 6년째를 맞이했고 덕임은 35살이 되어 있었죠. 그 사이 정조의 왕비인 효의왕후는 여전히 후사를 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왕실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죠. 조선의 왕에게 후계자가 없다는 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조정의 신하들은 정조에게 후궁을 드리라고 계속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마음속에는 이미 15년 전부터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여전히 자신에게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조는 해경궁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문안을 드렸지만 그날따라 오래 머무셨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조의 시선이 또다시 덕임에게로 향했습니다. 덕임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정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가? 하지만 그날도 정조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만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죠. 해경궁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덕임의 조심스러운 태도도 모두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정조 6년, 1782년의 가을, 드디어 15년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782년 가을, 정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위한 지 벌써 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후사가 없었죠. 신하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무엇보다 왕 자신도 나이가 30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30이면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정조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덕임에게 뜻을 전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경궁을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했죠. 덕임아, 내가 궁에 들어온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이제 나이도 35이 아니냐. 왕께서 너를 눈여겨보고 계시니 이번에는 승은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느냐? 해경궁의 말씀이었지만 덕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왕의 뜻이라는 거요. 하지만 덕임의 대답은 1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마마, 소녀의 생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사옵니다. 왕비 마마께서 아직 원자를 보지 못하셨는데 어찌 감히. 해경궁이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5년이 지났지 않느냐? 상황이 급박하단다. 덕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 상황이 급박하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었죠.
조정에서 후사 문제로 얼마나 시끄러운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마마, 소녀는 차라리 평생 궁녀로 살겠나이다. 그날도 덕임은 거절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정조의 반응은 15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젊은 세손이 아니었죠. 이제는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었고 후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정조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는 덕임에게 향한 게 아니라 이 답답한 상황 전체에 대한 분노였죠. 며칠 후 정조는 강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덕임의 하속 궁녀들, 그녀의 아랫사람들을 하나둘씩 불러 문책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상궁을 잘못 모셨다. 일처리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벌을 내렸죠. 물론 이건 핑계였습니다. 실제로는 덕임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덕임은 괴로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궁녀들이 벌을 받는 걸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젊은 궁녀가 곤장을 맞고 쓰러지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궁녀는 울면서 말했죠. 상궁마마, 소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나이다. 덕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완고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덕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막고 싶었죠. 이 딜레마 속에서 덕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해경궁도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셨죠. 덕임아, 내 뜻은 가상하나 이제 그만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드냐? 이렇게 가다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다. 결국 한 달 후, 덕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경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마마, 소녀가 잘못 생각했나이다. 왕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자발적인 동의보다는 강요된 선택의 슬픔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임은 자신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후자를 택했던 겁니다. 정조는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원하던 걸 얻었지만 그 방법이 결코 아름답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선택은 이루어졌고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하나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1782년 겨울, 덕임은 드디어 정조의 승은을 입게 되었죠.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1783년 봄, 놀라운 소식이 궁궐에 퍼졌습니다. 덕임이 임신을 한 겁니다. 정조는 기뻐했죠. 드디어 후사를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정조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함께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미 효의왕후가 여러 차례 유산을 겪었기 때문에 출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던 거죠. 정조는 덕임을 각별히 보살폈습니다.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 건강을 챙기게 했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직접 챙겨보냈죠. 그리고 자주 그녀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멀찌감치서 바라보기만 하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덕임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요된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조의 진심을 느끼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정조는 단순히 후사를 위해 그녀를 택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교감을 나눴죠. 정조는 학문이 깊었고 덕임 역시 총명했기에 이야기가 잘 통했던 겁니다. 1784년 초 드디어 덕임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조의 첫 아들이자 왕실의 희망이었던 원자, 훗날 문효세자로 추존되는 아이였죠. 정조는 환희에 겨워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근심을 덜었구나. 조정의 신하들도 축하했고 백성들도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조선의 후계자가 생긴 거니까요. 덕임은 의빈 이 빈의 봉작을 받았습니다. 궁녀에서 왕의 후궁이 된 거죠. 하지만 덕임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다른 궁녀들에게도 친절했죠. 해경궁도 이런 덕임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아 왕실의 경사를 만들어 주었구나.
정조는 의빈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정무에서 벗어나 잠시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그녀의 처소였으니까요. 창경궁 연경당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정조는 의빈에게 시를 지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시들 속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죠. 의빈도 정조에게 답시를 보냈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시인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그녀의 글은 정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두 사람은 단순한 왕과 후궁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효세자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정조는 아들을 무척 사랑했죠. 직접 그를 가르치고 말을 걸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훌륭한 왕이 되어 백성을 잘 돌볼 것이다. 정조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개혁을 아들이 완성하길 바랐던 거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3년, 4년. 의빈은 다시 임신했고 둘째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정조는 더욱 기뻐했죠. 이제 왕실의 미래가 확실해졌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던 겁니다. 1786년 여름, 문효세자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홍역이었죠. 당시 홍역은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정조는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 치료하게 했지만 세자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겨우 5살이었던 문효세자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정조는 무너졌습니다. 의빈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품에서 키운 아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떠나버린 겁니다. 두 사람의 행복했던 시간은 이렇게 갑자기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비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문효세자를 잃은 후 궁궐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정조는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죠. 밤마다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직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정조는 다시 국정에 집중하려 노력했고 의빈은 남은 아들을 더욱 각별히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의빈은 다시 한번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셋째 아이였죠. 정조는 조심스럽게 기뻐했습니다. 문효세자를 잃은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의빈의 건강을 챙겼죠. 최고의 음식과 약재를 준비하고 의원들에게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1786년 가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빈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고 했던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입덧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신 중에 흔히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고 몸이 붓고 기력이 떨어졌죠. 의원들이 모두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정조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빈을 살려야 한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는 법입니다. 9월 14일, 의빈 성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째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지만 결국 출산을 보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린 겁니다. 나이는 겨우 39이었죠. 정조와 함께한 시간은 고작 4년 남짓, 의빈으로 봉작받은 지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이제는 사랑하는 여인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정조는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친아들이 걱정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죠. 전하, 몸을 추스르셔야 하옵니다. 하지만 정조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 정조는 의빈의 관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그 표정에는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죠. 친아들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왕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례가 끝난 후 정조는 직접 의빈의 묘비문을 쓰기로 했습니다. 보통 왕의 후궁 묘비는 신하들이 작성하는 게 관례였지만 정조는 직접 쓰겠다고 고집했죠. 내가 직접 쓰지 않으면 내 마음을 제대로 담을 수 없다. 정조는 며칠간 방 안에 틀어박혀 비문을 작성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그녀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았죠. 그리고 완성된 비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너를 잃고 슬픔을 참을 수 없다. 조선시대 왕이 후궁의 묘비에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직접 쓴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조는 의빈의 묘를 자주 찾았습니다. 국정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그녀의 묘소에 가서 혼자 오래 앉아 있곤 했죠. 신하들이 전하,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라고 해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가면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던 걸까요? 의빈이 떠난 후 정조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개혁에 대한 열정을 보이지 않았죠. 물론 국정은 계속 돌봤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신하들은 왕의 변화를 눈치챘죠. 전하께서 많이 쇠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조도 1800년 4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빈이 떠난 지 14년 만이었죠. 정조가 남긴 수많은 업적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는 건 그의 개혁, 정신과 함께 의빈을 향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서울 동대문구에 가면 의빈의 묘를 볼 수 있습니다. 어제의 빈묘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리고 그 묘 앞에는 정조가 직접 쓴 비문이 서 있습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비문에 담긴 사랑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정조와 의빈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왕실의 사랑,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15년을 기다려 맺어졌지만 고작 4년밖에 함께하지 못했던 두 사람.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눈 사랑은 영원히 기록되었죠. 어쩌면 사랑이란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측정되는 게 아닐까요? 정조와 의빈은 비록 짧은 시간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사랑의 깊이만큼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